LH가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에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겼지만 조직 개편은 유보해 맹탕혁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12명에게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투기 연루자인 즉각 출당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송영길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 뒤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당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실수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 직장인 2만여 명이 예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각 판결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승진과 관련해 사적인 것은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 비리 의혹이 터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사실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고 직원들은 실사용 목적 외의 토지와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얼핏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부터 먼저 훑어봐드리겠습니다. LH 혁신안의 핵심은 투기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재산 등록 대상을 최고위층인 7명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와 주택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신도시의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 이외의 사업은 상당수 다른 기관과 지자체로 넘기면서 LH 인원의 20%인 2,000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퇴직 직원을 통한 일감 따내기 같은 전관 예우의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비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조직 개편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택지조사 업무의 국토부 회수 등을 제외하곤 눈길을 끌 혁신책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구조 조정의 큰 방향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맹이가 빠졌는데도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성급하게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 이견 탓에 조직 개편하는 결론도 내지 못했고 내부 정보 유출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맹탕혁신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시간 고민한 흔적은 보였습니다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인지는 그래서 의문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들끓자 정부는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공룡처럼 비대화된 LH를 해체 수준으로 수술하고 내부 정보 활용 같은 비리도 차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간의 논의에도 조직 개편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 복지와 같은 핵심 기능은 여전히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공급으로 얻은 수익을 적자를 보고 있는 주거 복지에 투입하는 만큼 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분화가 돼야 되고요. 지주회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같은 식구들인데 어차피. 투기 방지책에서도 정작 중요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몇몇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전 투자를 통해서 투기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신도시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돼도 지자체 등과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LH 사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맡기고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의원과 가족 12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송영길 대표는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 전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의원 6명, 가족 6명 등 총 12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농지법 위반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등 건수로는 총 16건이고 LH 투기가 집중됐던 3기 신도시 지역도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누군지도 비밀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대표는 불과 닷새 전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지만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오늘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언해 왔던 이 조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 투명한 조치 등은 이 내용을 보고 철저하게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을 앞두고 여야의 개혁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경쟁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후보 돌풍이죠.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대표 경선에 이어서 당장은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까지 밋밋하게 흘러갈까 봐 고민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선을 연기하고 경선 방식도 달리해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후보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잠해진 경선 연기론에 다시 불을 지핀 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추가가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봐주십사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맞겠다. 11월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이후로 경선을 미뤄 대면 유세로 분위기를 살리자는 주장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며 경선 연기 주장에 힘을 실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민의 관심 속에서 경선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경선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제 다큐 PD가 아니라 예능 PD가 훨씬 더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하지만 지지율에서 앞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기존 방식대로 경선해야 하고 물밑 논의에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당의 분란을 자초하고 또 한 번 당헌 당규 개정을 하는 원칙 없는 정당이구나. 이 지사 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까지 감안해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제 나흘 뒤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부터 모바일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의 비율이 70%나 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당심으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사인데 오늘 저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열띤 토론 목소리 들어보시고 취재기자와 함께 남은 변수들을 두고 전당대회 결과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거친 말들이 대선 전국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탐욕을 심판해라, 찌라시, 망상, 속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키고 수 있겠느냐. 같은 말이라도 야당 대변인으로서 여당 공격할 때 쓸 수 있는 말하고 우리 당에서 동료 선배들하고 쓸 수 있는 말은 다르니까. 이 후보는 막말 프레임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되받았습니다.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이 후보가 특정 후보와 가깝다는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개의 대표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려 한다는 나 후보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는 오히려 나 후보가 윤 전 총장에 기울어 있다며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그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고요. 주호영 후보는 나 후보에게도 각을 세웠습니다. 강경 보수, 과거 보수 이런 이미지가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지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없이 대선 승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5명 모두 어렵다고 답했고 선의 경쟁을 해서 후보를 뽑는 그런 우리 당의 모습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후보의 선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좀 불행한 역사적 오점을 남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후보들은 자신들을 향한 악플엔 재치로 받아넘겼습니다. 대구에서 5선 한 거 맞는데요. 대구 선거도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제 팔짱가 봅니다. 정권 심판 꼭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개파적 관점을 씌우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공격이 가해지는 것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요.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조기 입당설이 돌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전해온 발언만 소개해드리면 국민들이 소환했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입당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말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7월 입당설이 나왔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신호탄이다. 하지만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윤 전 총장에게 입당 의사를 물었더니 본인이 국민에 의해 소환됐기 때문에 쉽게 거취를 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TV조선에 전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은 뒤 전당대회 결과까지 지켜보고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현직을 떠났으니 더 당당하게 정권에 맞서달라며 본격적인 행보를 촉구한 데 대해 이 교수는 지금까지 후임 검찰총장 인사를 존중해 직접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해왔다며 이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거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측근들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가 전원 형태로 보도되면서 일부 왜곡 논란이 일자 다음 주 중으로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할 공보 담당자를 정해 정확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고 저희 TV조선에서 후보 간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그 관심의 중심에는 단연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준석 돌풍에 대한 여의도의 분위기는 어떤지 홍현주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 돌풍이 무섭죠. 하지만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이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홍 기자가 보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이준석 후보가 우세를 보인 건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이 나경원 후보와 20%포인트 안팎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 경선 때 당원 투표 득표율을 대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후보가 31%, 나 후보가 32%의 예선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여론조사에서 앞선 이 후보가 34대 29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이 후보가 31%, 나 후보가 40%를 득표한다면 여론조사를 여기에 합쳐도 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일반인 여론조사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원투표에서 나 후보가 9%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당심이 막판에 어떻게 흐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투표율도 지금 관건이에요. 오늘 25.8% 상당히 높죠. 내일이면 40% 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예, 그러니까 투표 시작 하루 만에 2019년과 2017년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넘어선 겁니다. 예. 높은 관심 덕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 당직자는 투표율이 낮으면 각 당협에서 직책을 맡은 대의원 위주로 적극 투표했을 가능성이 커서 중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을 텐데 투표율이 높다는 건 이준석 현상 지지자들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로 표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 당원들의 결집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뭐 정치권의 얘기긴 합니다만 보통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소위 조직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지역위원장들 좀 취재 좀 해봤습니까? 예, 원래는요 당협위원장들이 책임 당원들에게 뭐 오더라고 하는데 이른바 예. 지시를 내리면 한 70-80% 정도는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한 충청권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진 후보, 즉 나경원 후보를 찍으라고 독려했다고 했는데 당원 수가 가장 많은 TK 지역의 한 의원은 TK 출신인 주호영 후보가 있어서 나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 강원권 의원은 명확한 계파가 없다 보니까 오더를 내릴 수가 없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결국 당협위원장의 생각과 또 그 지역 책임 당원들의 생각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이런 반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토론에 많은 시청자분들 지켜봤을 텐데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 이거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그렇다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 후유증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토론회가 3일 정도 쭉 이어지는데 예. TV조선 토론회에서 험한 말들이 오가면서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비방 문자 논란과 네거티브 문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원 문제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호불호 문제까지 소환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후보들 간의 장외 설전이 자칫 도를 넘을 경우 전당대회 이후 당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반 여론조사까지 다 끝나는 게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고 결과는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거죠. 예. 예, 뭐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 여성이 지난 1년간 3차례 성추행을 당했는데 첫 피해 직후부터 상관들의 회유가 있었고 올 3월 사건 후에는 피해자의 정혼자까지 찾아와서 사건을 덮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군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심각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유족 측은 또 피해 여중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 A씨가 사건을 맡은 이후 피해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7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체만으로 앞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의 업무 수행이 문제가 있었다면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A씨는 결혼 준비와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 진행을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1년 동안 여러 번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구속된 장중사 사건까지 합쳐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 여성이 1년 전 다른 부대에서 파견온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비준이는 장모 중사와 함께 본인들의 성추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3월 성추행 사건 후에는 비준이와 C 상사 등이 피해 여성의 정혼자까지 찾아가 은폐를 회유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습니다.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사실은 남자친구에 대해서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2차 가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군이 피해 신고 직후에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점에서 군의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검찰은 2달 가까이 기소는커녕 가해자 체포조차 하지 않으면서 2차 가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병영 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뒷북 수사란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공군 군사경찰과 공군 검찰의 직무유기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 검찰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기간 청원 휴가를 떠나면서 조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가해자 소환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영상이 확보돼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피의자를 불러서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공군 검찰이 나흘이 지나서야 이미 제출을 받은 것에 대해선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를 지시하고 군사재판도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맡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군은 국가안보와 기민을 다루는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 범죄는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법체계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군 사법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군 수사기관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군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곳이 군 검찰부인데요. 소속 군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건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일선 부대의 장이라고 군사법원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군 사법경찰관은 아예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자, 군 수사기관이 이렇게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그 윗선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 그렇다면 그 뒤 군사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네,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3심 대법원에 가서야 민간의 재판을 처음 받는 구조입니다. 1, 2심 모두 관할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예. 2심 법원은 국방장관, 1심은 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 책임 지휘관이 맡게 돼 있습니다. 물론 판결은 군 판사가 내리겠지만 군 지휘부가 법원에 행사하는 이 행정사무가 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군 판사도 이 군 검사처럼 윗선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법률엔 군 판사의 임명권은 장관 등에게 있고 또 판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할관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요. 재판관 그리고 주심 판사를 누구로 할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구성에도 재량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군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이 지휘부들의 거취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죠. 예. 이런 체계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래서 우려가 나옵니다. 일선 지휘관이 더더군다나 이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느냐. 군 사법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실제 군내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신고자는 3명뿐이라는 2019년 국방부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중 44%가 그 이유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질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아도 막상 피해자들 사이 이 같은 체념이 팽배해 있다면 성폭력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 숨겨질 가능성이 높겠죠.
성범죄가 왜 굳이 군대 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군대 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의문이. 예, 물론 군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보완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으로 이어갑니다. 60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면서 오늘 하루만 85만 명 이상이 접종해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백신 1, 2차 접종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자 이 학생들 접촉이 많은 학원 강사 등의 우선 접종 요구도 잇따르는데 이 보건당국의 실수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 2만여 명이 화이자 접종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호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30세 미만의 의사와 간호사,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오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을 앞두고 오늘부터 예방접종 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20대들이 예약에 성공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기업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명단을 올리다 일반 직원들까지 잘못 입력해 빚어진 일이라며 예약 취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예약 혼선에도 불구하고 백신 1, 2차 접종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 조기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자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대학 강사, 불특정 다수 시민들과 접촉해야 하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이 되는데 학원이 같은 시기에 그걸 맞추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이동 경로가 사실은 학교와 학원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아암 환자나 중환자 신생아실 보호자 등의 우선 접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늘면서 이번 여름은 좀 더 휴가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는데요. 업계는 모처럼 활기가 돌지만 방역당국은 혹시나 여름 휴가가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7말 8초에 몰리지 않도록 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호텔 등 숙박업소는 4인까지만 예약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은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실제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류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30대 회사원 정명철 씨. 올여름 휴가를 해외로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휴가로 이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기대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 시작 직후 해외 항공권 예약은 일주일 전에 비해 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여행 관심이 높아지면서 같은 기간 제주 항공권 예약과 숙박시설 예약도 각각 14%, 43%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그동안 억눌렸던 기대 심리가 폭발적으로 보복 소비가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6명이 백신 여권 도입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을 꼽았는데 여행업계에선 우리나라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년 이내에 떠날 수 있는 해외 항공권 상품 등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하와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행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감염 속도가 늦춰지는 만큼 집단 감염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사람 신체를 본뜬 리얼돌 체험방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 200m 이내만 아니면 운영이 합법인 상황이어서 업주들은 단속 대상이 되는 간판을 떼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번 학부모와 동네 주민은 속이 탑니다. 오늘 포커스는 리얼돌 체험방의 뒤늦은 단속에 맞췄습니다.
큼지막한 간판에 리얼돌 체험방. 같은 건물에는 교회가 있고 왼쪽은 학원, 맞은편에는 키즈 카페와 PC방, 대각선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늘 보고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남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들 부모들은 좀 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합법입니다.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허가하면서 학교 반경 200m 이내만 아니면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기준으로 200m라고 한 것 같긴 한데 200m 외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봐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주변만 아니면 과연 괜찮은 걸까? 학교에서는 300m 떨어져 있지만 리얼돌 체험방 반경 200m에는 어린이 공원이 2곳, 키즈 카페는 6곳에 달합니다. 500m로 넓히면 초등학교 3곳과 중고등학교 1곳이 추가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수십 곳에 달합니다. 규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던 경찰.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습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계단 출구 등이 위락시설 기준 미달이면 건축법 위반, 또 온라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점주들은 간판만 바꿔 달거나 광고를 수정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놀랐네요. 수정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해야죠, 그럼. 잦은 폐업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 의정부에 있는 이 체험방은 빗발치는 민원에 오늘 잦은 폐업을 통보했고, 지난 4월 용인에서 체험방을 폐쇄시킨 것도 민원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게 버젓이 있으면은 당연히 반대죠. 유흥지점 같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것도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간판과 유인물을 내걸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오늘도 아이들 곁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체감할 수 있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69세 이하 은퇴자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를 꼽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서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컵에 남은 음료를 분리배출합니다. 지하철역 청소직원인 66살 최정숙 씨. 3개월 만에 보자 시작한 일이지만 생활비를 벌려다 보니 어느덧 10년째입니다. 노후 대책 이거 하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근데 퇴직금, 연금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최 씨처럼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40%에 달하는데 특히 65세에서 69세는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이 생계비 마련이 목적인데 특히 농촌일수록 혼자 살수록 이러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청소 같은 단순 노무직이었고 월 수입은 1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농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 종사자 4.7%. 노인 홀로 살거나 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78.2%로 늘어난 반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또 노인 4명 중 3명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했고 85%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지난달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노조가 이 직원이 과로로 고통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이 고액 연봉을 받는 IT 업계 이면을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해당 직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연락이 오면 늘 답을 해왔고 최소한의 휴게 시간인 1시간의 휴게 시간도 못 채운 채로 업무 진행이나 회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담당 임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3개의 사내 독립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응답자가 10%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네이버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과정을 노조와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에게 시간의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향후 시정 조치를 잘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 관행, 미래에 걸맞지 않는 전통적인 지금 작업 방식이나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업계 내부에서는 IT 업종 특유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고 소통을 확대하는 등 조직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낀 이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제품 사용 뒤 귀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돼서 제조사 측이 치료비 지급과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황민지 기자입니다. 소음을 차단해 깨끗한 음악과 소리를 듣게 해준다는 A사 무선 이어폰. 사운드에 직장인 이모 씨는 이 제품을 이용한 뒤 귀에 염증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매일 퇴근에 10분 정도 사용했는데 한 달 전부터 귀에서 진물이 났다는 것.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며칠 전까지 정말 심해가지고 이쪽이 너무 심해서 피가 항상 났었고 같은 제품을 썼다는 또 다른 사용자는 웨이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네. 요 바깥쪽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피부에 상처가 심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분비물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지 해당 제품을 받아 매일 1시간씩 착용해봤습니다. 이틀째 귀에 습기가 쉽게 차고 약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젖어 있죠, 지금. 이렇게 일주일을 착용한 뒤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어폰 때문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역시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약간 의도가 이제 빨갛게져 있긴 하고요. 소독 한번 해드릴게요. 제조사 측은 이에 대해 웨이도염은 제품 이상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귀 염증 논란은 일부 다른 회사 제품 사용자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전문가들은 이어폰 장시간 사용을 삼가고 중간중간 빼내어 귀 속을 환기시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한쪽을 맞게 되는 경우에는 웨이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적당한 시간을 끼고 자꾸 빼줘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A사 측은 제품 결함은 없다면서도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는 환불과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앞에 놓고 사용할 수가 없네. 잠깐 착용했다가 또 귀가 간지럽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너무 지금은 착용하기 사실 무서워요.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는 같은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엇갈린 판결의 이유는 뭔지 이채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이 일본 기업에게 체불한 임금과 위자료 86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러나 소송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었습니다.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반대의 판결입니다. 당시에도 대법관 2명은 소수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분노를 금할 길 없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또 청구가 인용돼 강제 집행이 이뤄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며 정치적 고려도 감안했음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고위 인사 이후에 검찰 내 중간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는 비판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적인 고려는 조금도 없는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박 장관의 자신감과는 달리 인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 안팎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검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은 기소돼도 승진하는 데 세상이 코미디라는 글이 올라왔고, 대한변협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중간 간부들의 사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과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는 곧 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김호수 검찰총장과 추가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검찰 내부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1000명이 넘게 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녹색 열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객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현지 시간 7일 파키스탄 다르키시 인근에서 두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밀라트 급행열차의 중간 부분 객차가 탈선했고 이 탈선 객차를 마주오던 시에드 급행열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두 열차엔 결혼식 하객 등 1,1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8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시내와 아주 먼 외딴 곳이어서 사고 직후 구조대와 구조장비 등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7 से 8 बोगियां ऐसी हैं जिनमें बहुत ज़्यादा नुकसान हुआ है, जानी नुकसान हुआ है। अभी तक बंदे वहाँ लाशें फंसी हुई हैं और रेस्क्यू जो है रेस्क्यू कम से कम भी 2.5 से 3 घंटे के बाद 아직도 객차 내부에는 20여 명이 갇혀 있는데 외부에서 넣어주는 생수를 마시며 구조를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객차가 왜 탈선했는지, 마주오던 열차가 왜 멈추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임랑칸 파키스탄 총리는 끔찍한 사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졸업 파티가 총기 난사장으로 바뀌고 10대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입니다. 이게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미 경찰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며 탄식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의 대학 캠퍼스 인근. 경찰이 쇼핑몰을 둘러쌌습니다. 일요일 새벽 용의자들이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와서는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졸업 파티를 끝내고 나오던 사람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플로리다에선 일주일 전에도 무장괴한 3명이 차에서 내려 연회장 건물 밖에 모여있던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2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Every weekend it's the same thing. This is targeted. This is definitely not random.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도망친 뒤 주택에 침입한 12살 소년과 14살 소녀가 집주인의 총기로 무장해 경찰 8명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She's got the AK and the shotgun. 소년은 경찰의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Where have we gone wrong that 12-year-old and 14-year-old think it's okay to take on law enforcement?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올해에만 최소 8,400명이 총기 사고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익히 아실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나 언론의 노력 속에 이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계도 소프트 파워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임서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독도 탐방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 독립운동가 후손 시우와 일본인 유학생 유코 커플. 그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할아버지 용복의 갈등과 화합이 그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독도에 관한 역사와 정보를 자연스럽게 녹였습니다. 독도가 왜 당연히 우리 땅이고 당연한 걸 지키려면 어떤 걸 알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전국 순회 공연과 외국인 대상 홍보도 계획 중인데 독도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문화 전략인 셈입니다.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또 해외 많은 세계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소녀상 그림을 의뢰받은 21세기의 캐리커처 작가가 1948년으로 돌아가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를 만납니다. 뚜껑 없는 열차를 타고 만주를 갔어? 타임슬립 설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혔습니다. 램지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논문을 쓰고 있어서 문화 콘텐츠 갖고 한번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문화 콘텐츠들이 역사적 갈등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투르크메니스탄전 5대0 대승에는 완벽한 공격뿐 아니라 빈틈없는 수비도 한 몫을 단단히 했죠. 그 중심에는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있었는데요. 유럽 이적설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맞고 또 맞고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에게 김민재는 그야말로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봤던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재 형 다 막은 건 사실이니까 민재 형이 사실상 수비를 다 혼자 했고 김민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처져서 이제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운동장 안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딱 잘 떨어져서 키 190cm의 출중한 체격에 빠른 발을 갖춘 김민재. 여기에 중요한 경기마다 득점을 넣는 해결사 능력까지 유럽 이적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엔 호날두의 소속팀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 이적설이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 김민재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가고 싶은 거는 아직 변함이 없고 그런 팀에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투르크메니스탄전 시원한 승리로 기쁨을 안겨준 태극전사들. 이제 지난 1차전에서 8대0 대승을 거둔 스리랑카를 상대로 골 폭격에 나섭니다. TV조선은 모레 열리는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을 단독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유정 감독이 마지막까지 병마와 싸웠지만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췌장암 판정을 받은 유정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해왔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또 6월입니다.
한강변을 비롯한 곳곳에 꽃 양귀비 붉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시인이 노래했듯 관능과 슬픔을 함께 지닌 꽃이죠. 1차 대전 서부전선은 끔찍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시신과 쥐가 들끓는 참호에서 수십만 병사가 숨져갔습니다. 서부전선 플랑드로에서 캐나다 군의관이 부하를 묻어준 뒤 무덤가에 흐드러진 양귀비를 실어 엎었습니다. 들판에 양귀비꽃 흔들리네. 십자가들 사이로 우리는 죽은 자들. 플랑드로 들판에 누웠네. 그래서 영연방 국가들은 현충일을 양귀비의 날이라 부릅니다. 여왕 총리부터 모두가 양귀비 배지를 한 달 내내 달고 다니며 옷깃을 여밉니다. 그런 추모 문화가 부러웠던 걸까요? 대전 현충원에 플랑드로 들판에서 시비가 섰습니다. 호국 영령의 상징 삼아 꽃 양귀비를 가꿉니다. 현충일은 나라 지킨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서울 현충원 추념식장 주변에 천안함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나라에 목숨 바친 천안함 장병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 현충일에 이들을 현충의 성지로 불러낸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 진상규명위원회가 얼마 전 결정했던 천안함 재조사 방침입니다. 끊임없이 좌초설을 주장하며 민주당 추천으로 조사단 위원을 지냈던 사람의 진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거둬들이긴 했습니다만 장병들 가슴에 더한 피멍은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천명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순국 장병의 어머니가 대통령을 붙들고 늙은이 한을 풀어달라며 묻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니냐고 한 게 고작입니다. 여전히 음모론이 횡행하지만 단 한 번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이어 공군 여중사 추모소를 방문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유족과 장병은 물론 서해에서 사살당한 우리 국민과 유족도 바로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고 조창호 중위는 6.25가 터지자 국가 존망의 위기에 사내가 무엇하느냐는 어머니의 질책에 자원 입대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43년 만에 돌아와 늘 했던 말이 있죠.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돼도 국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6월 7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은 왜 울분의 팻말을 들었는가 였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와 비 소식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중에 가장 더운 날은 수요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31도까지 치솟겠고요. 올여름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때 기온은 좀 떨어지겠지만 일시적이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에서는 비가 약하게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남부 지역이 많이 덥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고 전주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도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충주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 안개가 해안 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